그렇게 부자가 됐어요. 갖다 부자야 진짜. 그래서 습관만 바래서 있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진짜 부자만 할머니야. SOS팀 앞으로 할머니의 사연이 도착한 건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던 지난해 12월. 반평생이 넘도록 온갖 노동에 시달리다 이젠 몸까지 성창케 됐다는 할머니.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건 이제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정도로 노쇠하고 병든 할머니가 아직까지도 일손을 놓지 못한 채 고된 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대체 할머니에게는 어떤 속사정이 있는 것일까요? 우선 제보자가 일러준 장소로 찾아가 봤다. 할머니가 산다는 곳은 지방의 한 농촌 마을. 마을로 들어선 그때 제보자가 말한 인상착의와 비슷한 할머니가 보였다. 제보 속 할머니인 걸까? 자, 할머니! 어디 가세요? 그런데 아무런 대답 없이 한번 힐끔 쳐다보시더니 할머니는 어디론가 급히 발걸음을 재촉하셨다. 서둘러 쫓아가 봐야 했는데 잠시 후 산기슭 아래 앉아있는 할머니. 대화를 나눠보기 위해 가까이 다가선 그때 아이고, 한쪽 눈이. 네? 눈은 왜 그러신 거예요? 다치신 거예요? 눈이요? 예. 아니 눈이 어떻게 할머니의 한쪽 눈이 심상치 않아 보였다. 움푹 들어간 눈은 시력이 살아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큰 상처의 흔적이 역력했는데 아이고, 손도 봐. 심상치 않은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할머니의 초라한 행색하며 게다가 한겨울에 슬리퍼를 신고 계신 것. 그러나 여기 할머니 눈 있잖아요, 눈. 예. 언제부터 안 좋았어요? 불쌍해요. 저희 그런 집안 나서 가는 것이군요. 지금 나서가는 거예요? 나아지는 거예요? 나서 되는 것이. 원래 이것도 하면 돼. 왜 다치신 거예요, 그러면? 낯선 사람을 경계해서일까? 미끄러우시겠다. 조심하세요. 또다시 어디론가 발걸음을 하는가 싶더니 산으로 향하는 할머니. 슬리퍼를 신은 채 산을 오르는 모습은 너무도 위태로워 보였다. 할머니, 그 발 안 미끄러우세요? 미끄러우시겠다. 넘어지시면 어떡해요? 제작진의 만류에도 할머니는 막무가내였다. 그렇게 끝내 힘겹게 올라선 산 비탈길 위. 그곳에서 할머니가 하시는 일은 하염없이 낙엽을 긁어모으는 것이었다. 한눈에도 경사가 매우 가파른 산길. 고령의 할머니가 자칫 발이라도 헛디뎠다간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 할머니, 저 밑에 많이 있으니까 밑에 가세요. 제가 이건 내려드릴게요. 아니 가만있어. 그 다음 밑에서 담으시면 되잖아요. 제가 들어가 드릴게요. 다 담으신 것 같은데. 요즘에 더 조심하세요. 도와드리겠다는 SOS팀의 제안도 마다한 채 가파른 산비탈길을 위태롭게 오가며 할머니는 계속해서 낙엽만 주워 담느라 분주했다. 겨우 한숨을 돌리신 건 그로부터 한참이 지난 후. 내복 있으세요? 아, 있으시구나. 내복을 내려 입으세요, 할머니. 봐. 추우시니까 따뜻하게 입으셔야지. 오늘 추심 들어가셔야죠. 아니. 그래도 이거 다 하셔야 돼요? 할머니, 이것만 감고 가세요. 이제 추우니까. 헛소리도 말고 아무 소리 말. 아까도 몰라. 고식이나 이 답에 있어야 한다는 게. 그게 가서. 휴식도 잠시 또다시 일을 해야 한다며 조바심을 내지는 할머니는 제작진에게 한사코 가라고만 하셨다. 한참이나 끝날 줄 모르던 한겨울 할머니의 노동. 혹시 누가 할머니에게 일을 시키는 건 아닐까? 사정을 확인하기 위해 산 아래에서 다시 할머니를 기다려봤다. 그런데 산에서 내려오신 할머니의 모습이 어딘가 이상했다. 한쪽 다리를 심하게 절고 계신 것. 게다가 성치 않은 몸으로 한가득 채운 낙엽 포대까지 짊어진 할머니. 가던 길을 멈춰서길 여러 번. 할머니는 한 걸음 떼기조차 힘에 부치신 듯했다. 그렇게 고단한 발걸음을 옮겨 할머니가 도착한 곳은 어느 시골집. 혹시 할머니가 사는 곳일까? 서둘러 할머니를 뒤쫓아가 봤다.
소박하고 평범한 농촌 가옥. 집 뒷마당에는 이미 낙엽 포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낙엽은 한겨울 땔감 용도로 사용되는 듯 했는데 위험해 보이는 산길 위에서도 굳이 일손을 놓지 않으시더니 이 많은 낙엽 역시 할머니가 다 모아놓으신 것일까. 그때 집마당에 쪼그리고 앉아 뭔가를 하는 할머니가 보였다. 가까이 다가가 봤더니 땅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끼니를 챙기시는 할머니였다. 할머니 안에도 안 드시고 밖에도 드세요. 하지만 아무런 대답 없이 묵묵히 밥만 계속 드시는 할머니. 할머니는 고된 노동 속에서도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제보 속 할머니가 분명했다. 추우시죠? 그냥 먹어. 밖에다 드세요. 응? 밖에다 드세요. 아무데나 먹어. 네? 아무데나. 아무데나 먹는다고요? 한겨울 추운 날씨에 밥조차도 방 안에서 드실 수 없는 처지인 걸까. 그런데 그마저도 뭔가에 쫓기듯 급히 드시는 할머니. 더욱 안타까운 건 변변한 찬 하나 없는 초라한 식사를 그마저도 배가 많이 고프셨는지 참으로 달게 드시는 할머니의 모습이었다. 그렇게 허겁지겁 급히 식사를 마친 후 할머니는 잠시 쉴 새도 없이 또다시 분주히 일손을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이상한 점을 발견한 건 바로 그때였다. 식사하시자마자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먹고 이제 먹고 이제 일하시는 거예요? 텔레비나 보고 내 국장을 들어가. 응? 국장을 들고 국장 매려면 텔레비가 국장 매겠죠. 알 수 없는 말들을 늘어놓는 할머니. 할머니는 정신마저 온전치 못하신 듯 보였는데 그런 할머니가 고된 노동의 짐마저 짊어져야 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할머니의 사정을 알아보기 위해 다시 찾은 집. 안녕하세요. 지금 뭐 빠시나 봐요? 뭐예요 이게? 그런데 일하는 할머니 곁에 보이는 또 한 사람, 바로 집주인 할머니였다. 우선 몸도 성치 않은 할머니가 왜 이곳에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봐야 했는데 여기 할머니 몸 좀 불편하신가 보네? 한적 있어갖고. 한적 있어갖고. 만져 있으세요? 응. 저분이 언니세요? 아니야. 손이 잡히고 있는 식당에 그러면 언제부터 같이 사신 거예요? 한 30년 전. 식당에 기르고 있는 거. 오갈 데 없는 할머니를 30년째 돌봐줘 왔다는 집주인. 더구나 정신 없는 미치. 지금 많이 좋아졌어 우리 집 와서. 내가 잘이야. 할머니께서 잘해주세요? 내가 잘해줘야지 그럼. 밥에서 맨날 차려주고 밥에서 해주고. 하지만 그 순간에도 여전히 일손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계신 할머니. 일하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그때 이런데 어차피 다리가 아파갖고. 다리 아프세요? 그죠? 모자랄까 봐. 게다가 집주인 앞에선 힘든 내색조차 할 수 없는 걸까. 앉아서 일하는 것조차 힘이 겨운 듯 할머니의 절구질은 몹시 힘들어 보였지만 할머니는 그저 묵묵히 일만 하고 계셨다. 정신마저 온전치 못한 할머니를 잘 보살펴주고 있다는 집주인의 말과 달리 심상치 않아 보이는 할머니의 상태. 할머니는 대체 이곳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계신 것일까? 할머니를 돕기 위해서라도 정확한 사정을 확인해야 했다. 그런데 아직 날이 채 밝아오기도 전인 이른 아침, 할머니가 벌써 집 밖으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아궁이에 불을 떼고 식사를 준비하는 것도 모두 할머니의 몫인 듯. 오전부터 할머니는 허리 한번 펼 틈 없이 부지런히 일손을 움직이고 있었다. 그렇게 오전 내내 혼자 집안일을 하는가 싶더니 정오가 되자 이번엔 수레까지 끌고 집을 나서는 할머니. 그런데 할머니에겐 수레 하나 끄는 것도 쉽지 않아 보였다. 더구나 울퉁불퉁한 논길에서 할머니는 더욱 힘겹게 발걸음을 떼고 있었다. 설마 이 추운 날씨에 밭일을 하시려는 걸까? 그러나 이내 바삐 일손을 돌리는 할머니. 이미 오랜 일상처럼 익숙해져 버린 걸까?
잠시도 몸을 쉴 줄 모르는 할머니의 모습이 더욱더 안타까웠는데 어느새 해가 질 무렵 그때서야 모든 일을 마친 듯 할머니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들어섰다. 그렇게 할머니의 고단한 하루도 저물어가고 있었는데 보살피고 있다는 집주인의 말과 달리 집 안팎의 온갖 일을 혼자 도맡아고 계신 할머니. 그런데 더욱 놀라운 모습이 발견된 건 할머니의 방을 찾아갔을 때였다. 왜 이렇게 추워요? 입김 난다 말하는데. 네? 말하는데 입김 난다. 난방도 제대로 안 되는 듯 한기마저 감도는 방 안. 전기장판 안 돼요? 이거 전기장판 하나도 안 되네. 차갑다. 입김 난다 말하는데. 게다가 두 평 남짓한 방의 상태는 변변한 세간 하나 없이 너무도 열악했다. 이불 이거 언제 빠신 거예요? 이불 봐. 언제 빨았는지도 모를 이부자리와 영하의 날씨 속에 난방조차 되지 않는 방 안에서 어떻게 매일 밤 잠을 주무셨을까. 방 안 그 어디에도 연로한 할머니를 위한 배려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지금 완전 얼음장 같으시네 방에 계신데. 이대로라면 할머니의 안전은 물론 건강과 생명마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 우선 급한 대로라도 할머니를 안전한 곳으로 모셔야 했다. 어디도 좋은 데 있으면 가고 싶으세요? 좋은 데 있으면? 갈게 없어요. 갈 데 있으면 가고 싶으세요? 갈게 없어. 아무튼 여기 가라 있어야 하면서 가. 목소리까지 낮추며 한사코 가기를 거부하시는 할머니. 그러더니 가야 돼요? 빨리 가야 돼요? 배에 때나 옷이 좀 봤더니 제가 네. 얼른 가시라. 혼나요? 저 여기 있는 거 알면 혼나요 주인이? 왔다고 보라고. 어떤 걸 어떤 않지만. 혼나요? 네? 혼나요? 급기야 제작진을 내쫓기까지 하시는 할머니. 그런 할머니에게 떠밀려 방을 나서려는 그때 방 안에 드시는 거예요? 신발을 왜 방 안에 드시는 거예요? 바가 와서 괜찮아. 너무 좀 썩었잖아. 방 안에 가지런히 놓여있던 건 할머니의 슬리퍼였다. 할머니가 겨울산을 오를 때마다 늘 신고 계시던 그 신발은 보는 이의 마음마저 위태롭게 했었는데 하지만 이마저도 할머니에겐 유일하고 소중한 걸까. 머리맡에 고이 둔 신발은 할머니의 처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듯했다. 할머니를 도울 방법을 찾기 위해서라도 집주인을 서둘러 만나봐야 했다. 그런데 마침 끼니를 챙기시려는 걸까 할머니가 밥상을 챙겨 방으로 들어서고 계셨다. 그리고 이어 외출에 나섰다 돌아오는 길인 듯 집주인 할머니가 집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런데 뜻밖의 상황이 벌어진 건 바로 그때였다. 다짜고짜 할머니를 때리기 시작하는 집주인. 대체 무슨 일인 걸까 서둘러 가봐야 했다. 그 사이 집주인은 더욱 거칠게 할머니를 몰아세우고 있었다. 할머니에겐 너무도 위협적인 집주인의 거센 행동. 그러고도 화를 쉽사리 사귈 줄 모르는 듯한 집주인은 급기야 할머니를 집 밖으로 내쫓기까지 했는데 할머니는 한마디 저항조차 없이 집 밖으로 걸음을 옮겼지만 집주인은 막대기까지 들이대며 그런 할머니를 더욱 매몰차게 떠밀고 있었다. 가뜩이나 성취하는 몸을 이끌고 그렇게 집 밖으로 쫓겨나신 할머니. 그런데 어디를 가시나 싶었더니 할머니는 그 길로 곧장 가파른 겨울산을 또다시 힘겹게 오르고 계셨다. 설마 이 상태로 또 땔감을 주우러 가시는 걸까? 겨울산은 경사가 매우 가파를 뿐 아니라 군데군데 바위들의 낙엽까지 쌓여있어 몹시 미끄럽고 험한 상태. 자칫 발이라도 헛디디면 그야말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그런데 그렇게 위험한 산길을 올라 다시 마주한 건 한가득 담은 낙엽 포대와 그 옆에서 바삐 손길을 움직이고 있는 할머니. 먼저 조금 전 있었던 폭력에 대해 물어봐야 했다. 아까 보니까 저기 아줌마가 때리시던데 괜찮으세요? 그럼 식사는 하셨어요?
이따 저 정수종 이네 해갖고 점심 좀 먹으려고 맞춰봐. 아, 이거 일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점심 드셔야 돼요? 예? 예. 이제 다 좀 하라고 했어. 지금 때 어디 갔는데 밥 먹는다고. 혼날. 아, 오늘 일 안 해놓고 밥 먹었다고 혼난 거예요? 네, 저 밥 먹으려고. 일하기 전에 밥부터 먹으려다 집주인에게 맞았다는 기막힌 이야기. 손 다투신 거 아니에요? 어우, 아니 그때도 괜찮네. 이거 손 봐요. 떠서 추워요? 많이 춥지요? 추웠어. 그래서 올라오냐? 일하셔야 돼요, 빨리? 네, 일이나 해야지. 이제 행여 또다시 집주인에게 타박이라도 들을까. 한겨울 영하를 웃도는 추위 속에서도 연신 바지런히 일손을 놀리는 할머니. 아직 식사도 하기 전인 듯한 할머니에게 급한 대로 끼니가 될 만한 음식을 사다가 건네드렸다. 식사 못 하셨죠 아직? 집이 저기 앉으셔서 이거 좀 드세요. 따뜻한 거니까 드세요. 그런데 찰나의 망설임도 없이 만두 하나를 집어드시더니 허기가 많이 지셨는지 급히 먹기 시작하시는 할머니. 천천히 드세요. 여기 이것도 좀 드세요. 이거 따뜻해요. 추운 몸을 조금이라도 녹이실 수 있도록 준비해온 따뜻한 음료도 함께 건넸다. 그런데 그마저도 단숨에 들이켜시더니 할머니는 만두를 제대로 씹지도 않은 채 연거푸 허겁지겁 드셨다. 드세요. 천천히 다 드세요. 배 많이 고프셨죠? 그냥 그런데 왜 이렇게 드시면서 집 쪽으로 계속 보세요? 먹을 때조차 마음 편히 드시지 못하는 걸까? 먹는 내내 산 밑을 자꾸 살피시던 할머니는 초조한 듯 불안한 표정으로 더욱 급히 만두를 드셨다. 왜 이렇게 급하게 드세요? 늦게 들어가면 뭐라 그래요? 아니 남은 단계 아니라. 아, 나무 빨리 하셔야 되니까 체하시겠다. 천천히 드세요, 그래도. 좀처럼 불안한 마음을 놓지 못하시는 할머니. 배고픔을 면하는 일조차 집주인의 눈치를 봐야 하는 할머니의 처지가 더욱 안타까웠는데 다 먹은 거? 해보자. 하지만 그러면서도 다 드셨어요? 할머니는 마지막 남은 단무지 하나까지 남김없이 드셨다. 그러고도 간만에 드신 따뜻한 식사가 아쉽고 또 아쉬운 듯 마지막 흔적마저 쉽게 떨쳐내지 못하시는 할머니. 그렇게 손에 남아있는 음식의 마지막 향까지 모두 핥으신 후에야 할머니는 다시 낙엽 줍기에 나서셨다. 이제라도 도움의 손길을 잡으시면 좋으련만. 힘이 드신 듯 잠시 숨을 돌릴 때조차도 행여 주인집에서 볼세라 또다시 산밑 쪽을 살피고 또 살피면서 좀처럼 이를 손에서 놓지 못하고 계신 할머니. 그건 30여 년의 세월 동안 화석처럼 굳어져 버린 할머니의 삶인 듯했다. 반평생의 세월이 흘러 백발의 노인이 된 지금까지도 고된 노동과 배고픔은 물론 추위와 모진 구박까지 고스란히 당해야 하는 할머니. 이제라도 할머니가 지금의 삶의 종지부를 찍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해 보였다. 우선 각계 전문가들에게 할머니의 상황을 알리고 도울 방법에 대해 의견을 모아보기로 했다. 무엇보다 할머니가 지금의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시급한 분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오랜 노예 생활에 대한 집주인의 책임 역시 함께 논의됐다. 서둘러 다시 찾은 마을. 우선 관할 지역 주민을 보호해야 할 관계기관부터 찾아가 봤다. 왜 할머니가 지금껏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는지 확인해 봐야 했는데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할머니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 할머니가 호적을 취득한 것이 불과 4년 전이라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호적 취득과 동시에 지난 2006년부터 할머니 앞으로 매달 40여만 원씩의 수급비까지 지급되고 있었다. 그렇다면 복지 담당자는 그동안 할머니 상황을 몰랐던 걸까? 그동안 방문 상담이 이루어진 적이 있었지만 그저 형식적인 절차 정도였던 듯 상담 기록 서류에 쓰인 기재사항은 너무도 미비했다. 그렇다면 할머니의 수급비 관리에 대해선 제대로 파악하고 있을까? 하지만 이 역시도
그 수급비 통장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그거 아닙니까? 누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그게 제일 중요한 사안인데 이게 하나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누가 봐도 심상치 않아 보이는 할머니의 상태. 조금만 살펴봤더라면 열악한 상황 또한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터. 좀 더 적극적인 관심과 개입이 아쉬웠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할머니에게 도움의 손길이 전해져야 했다. 할머니를 모셔오기 위해 전문가들과 함께 주인집으로 향했는데, 그런데 그때 역시도 또다시 일하느라 여념이 없는 할머니. 할머니 추운데 뭐 하고 계세요? 대박 끓이시는 거예요? 추운데 고생이 많으셔요, 할머니. 이 순간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할머니의 의지. 하지만 수 같은 거? 할머니 추우시죠? 안 차. 제가 생각에는 여기 이렇게 추운 데서 고생하시지 말고 따뜻한 데 가서 사시면 어떨까 싶은데 할머니 생각은 어떠세요? 내비두라고. 내비두라고요? 안 말하고? 아무 소리 말아? 왜? 대박 왔지야. 대박 끓이고. 일만 계속하실 뿐 꿈쩍도 않는 할머니. 한편 그 사이 할머니가 처해있던 환경 역시 확인해봐야 했는데, 그때 집주인 내외가 모습을 보였다. 안녕하세요. 그 김순자 할머니 계시잖아요. 그분 때문에 저희가 왔거든요. 집주인 내외와 함께 다시 확인해본 할머니의 방안. 돌아보면 체지고 이렇게 놓고 왜 이렇게 추워요? 끝난다 말하는데. 추우세요? 집주인의 말과는 달리 차디찼던 방안. 전기장판도 잘 안 되나 봐. 이거 하나도 안 따뜻하다. 열악한 환경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언제 빨았는지 잔뜩 때가 낀 베개엔 해지고 터져 꿰맨 자국까지 보였는데, 발견된 할머니의 옷들 역시 모두 해지고 오래된 것들뿐. 최근에 뭐 옷을 구입했다거나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마치 할머니의 삶을 보여주듯. 다 해져가지고 실밥이다 이렇게. 무엇 하나 온전한 것이 없었다. 이게 빨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시간에도 여전히 일만 하고 계시는 할머니. 할머니 방에 들어가서 저희랑 얘기 좀 하셔요. 추운데. 꿈쩍 않던 할머니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 이분도 잠깐 좀 들어가시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들어오라고. 자신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는 집주인이건만. 그렇게 집주인의 말 한마디가 떨어지고 나서야 일손을 멈추고 방 안으로 들어서는 할머니. 춥죠? 들어가세요. 예. 그렇게 할머니와 처음으로 따뜻한 방 안에서 마주 앉은 시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건 할머니의 심상치 않은 눈 상태였다. 처음 왔을 때도 눈이 이랬어. 이랬어요? 아, 괜찮았죠. 전이가 돌아다니까 눈을 찔려 나왔잖아요. 눈을 아프다 그래야. 눈 아프다 약 사다 주고 그냥 약 넣고 그냥. 수년 전 어느 날 갑자기 밖에서 눈을 다쳐서 집으로 돌아왔다는 할머니. 이후 치료도 해줬다고 했다. 그렇다면 할머니의 수급비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 아니 그러니까 아줌마가 관리를 못하니까 이거 제가 가서 직접 찾는다 여기서. 수급비 통장을 관리해왔다는 사람은 다름 아닌 집주인의 며느리. 그런데 통장 내역을 확인한 결과 횟수로 5년 동안 지급받은 수급비 잔액은 단돈 49,000원이 전부였다. 대체 어떻게 된 걸까? 그냥 아줌마 뭐 가끔 보약도 좀 줘드리고 뭐 옷도 가끔 사드리고 반찬 같은 것도 사다 드리고 제가. 그동안 수급비 대부분은 할머니를 위해 쓰여졌다는 것. 그러나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양발이 지금 저렇게 다 해졌어요. 아유, 그럼 매월 다 사용하신다는 의미잖아요. 잔액이 저거밖에 안 남았으면. 그러면 할머니께서 지금 뭐 입고 계신 옷이나 뭐 생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눈으로 봤을 때 좀 공감이 가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더욱 기막힌 건 그 모든 걸 할머니 탓으로 돌리는 집주인 가족의 태도였다. 식사는 어떻게 됐어요? 식사는 같이 하시나요? 어디서 하시나요? 밤이서 여기서 먹지. 같이 하세요? 변명과 달리 할머니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끼니를 챙기고 계셨다. 물론 폭력에 대해서도 왜 때려? 폭력. 딸이 지금 딴 나오셨어요? 안 때렸어요. 왜 때려요? 시골. 집주인은 할머니의 고된 일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다고 했다. 자기 심심한 게 그냥 가서 올라가서 가랑잎 꺾게 해다 좀 부인이 끼움서 떼고 그러는 거요. 일을 하라며 할머니를 집 밖으로 내쫓기까지 했으면서도 시종당당하기만 한 집주인.
행복하다고 생각할까요 지금? 행복하다고 하지. 나가면 이 상태에서 우리 아줌매는 나가면 죽는 건 줄 알아. 할머니가 잘해주고 싶어도 이 할머니가 지금 그걸 안 받아들이고 나가서 드시고 그랬다는 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면 원래는 여기서 돌보기는 힘든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우리 면사무소나 이런 데 도움을 요청하셔서 다른 데에 좀 편한 곳으로 보내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진작에. 남들이 보기에도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계시는 모습은 아니잖아요. 할머니를 이렇게 방치했다고 이제 저희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불쌍한 게 그냥 데리고 있다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집중해야겠다. 그래도 할머니를 위해서 집주인 가족들은 주민등록 신고는 물론 가족들을 찾으려고 그 전에도 아버님이 이리저리 백박으로 알아서 얘기는 했었는데 안 돼갖고 사진 찍어서 뿌렸어. 우리 주민들이랑 다 해봤어요. 근데 아무 연구자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가족까지 찾아주려고 노력해왔다고 했다. 보낼 수 있으면 보내야지. 좀 편하게 산길을 좀 보내주시면 좋겠지. 그렇게 할머니의 분리가 결정된 후 갑자기 분주해진 건 집주인 할머니였다. 떠나기 전 마지막 끼니라도 챙겨주고 싶다고 했는데 먼 길 떠나시기 전 할머니는 모처럼 배부른 식사를 하셨다. 결코 짧지 않은 30여 년의 세월 동안 함께 나이 들어가며 더 좋은 인연을 만들 수는 없었던 것일까. 집주인은 할머니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미 때늦은 후회일 뿐이었다. 수급비 자체에 대해서 이 피해자 할머니한테 전혀 쓰여졌다는 그 소문자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기 수급비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를 해야 되겠죠. 마침내 떠날 채비를 모두 마친 할머니가 집을 나섰다. 그리고 이내 준비된 차량에 몸을 실었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집주인 할머니는 할머니에게 마지막 짧은 인사를 건넸다. 그렇게 주인집 사람들의 배웅을 뒤로 한 채 드디어 할머니를 태운 차량의 문이 닫히고 출발하겠습니다. 그동안 단 하루도 벗어나 본 적 없던 곳,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반평생을 살아온 마을에서 할머니는 그렇게 멀어지고 있었다. 눈에 선명하던 상처는 물론 절뚝거리던 다리까지 유독 몸이 성치 않아 보여 더욱 걱정스러웠던 할머니. 일단 병원에서 안정을 되찾으신 후 정밀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주변의 도움을 받아 따뜻한 물에 말끔히 씻고 나오시더니 기분이 좋으신지 할머니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곱게 머리카락까지 빗겨드리자 할머니는 더욱 다른 사람이 된 듯했다. 그리고 그날 밤 할머니는 편한 미소를 머금고 잠자리에 드셨다. 다음 날 할머니에 대한 본격적인 검사가 진행됐다. 검사는 빠짐없이 하나하나 이루어졌다. 우려했던 것처럼 할머니의 건강은 몹시 좋지 않은 상태. 손하고 양쪽 무릎에 관절염이 상당히 심해 보이시거든요. 전부가 변형이 돼 있거든요. 가장 심한 곳은 양쪽 무릎인데 관절염이 워낙 심해요. 특히 오른쪽에 비해서 왼쪽에 있는 관절염이 상당히 심한 상태를 보이고 있어서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로 해결이 안 될 정도로 상당히 좀 심한 편이시죠. 손가락은 물론 다리의 무릎 관절은 수술까지 필요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태라는 것. 더구나 이런 다리로 산을 올랐다는 사실에 전문의조차도 매우 놀라워했는데 할머니가 느껴야 했을 고통은 상당했을 것이라고 했다.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건 할머니의 눈에 대한 진단 결과. 지금 자아는 자기 눈의 상태를 기능을 이제 잃은 상태시고요. 뭐 외상이나 그런 걸로 인해서 뭐 눈에 이제 큰 이제 충격을 받아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안구로 상태로 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눈의 상처는 외부 충격에 의해 생긴 것으로 이미 시력까지 잃게 됐다는 할머니. 더욱 안타까운 건 그때 그 원인을 찾아서 거기에 맞는 치료를 했으면 지금 상태까지 심해지지 않았을 걸로 생각됩니다. 제때 적절한 치료만 받아왔더라면 실명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할머니에 대한 정신과적인 상담도 이어졌다. 그 결과 할 말이 없지. 네, 지금 주의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고 또 혼잣말도 많이 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어떤 그
만성적인 그 우울감이나 불안감 등이 동반된 그 정신질환이 있을 것으로 지금 추측이 됩니다. 이에 따른 상담과 치료는 일단 할머니가 몸을 추스리신 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터였다. 그리고 꼭 해야 할 또 한 가지. 바로 할머니의 가족을 찾는 일이었는데 전에 그런 기록들은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면 알 수는 없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전산화돼 있어갖고 옛날 구적이나 호적이나 이미지 제적이나 그것을 조회를 해보면 모르면 조회할 수가 없어요. 가족이 있다고 한다면 가족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그거는 못 찾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너무 오래전 일이라 할머니의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 고향은 어디시죠? 고향이요. 태어나신 곳이 어디세요? 고향 잘 몰라요. 어디? 네, 부모님은 기억나시고요. 안타깝게도 과거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는 할머니. 가족을 찾는 일은 어려워 보였다. 며칠 후 다시 찾은 병원. 최근 할머니에게 새로운 관심사가 생겼다고 했다. 앉아서 일러줘. 여기 눌러보세요. 여기. 어디? 텔레비전 보는 재미에 푹 빠지셨다는 할머니. 제작진에게 리모컨 작동법까지 가르쳐달라고 하셨는데 무언가에 이토록 관심을 보이며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신 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의외의 모습. 새 삶의 재미를 하나하나 찾아가듯 할머니 입가에선 내내 웃음이 떠나질 않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반가운 소식. 급한 치료를 모두 마치고 할머니의 퇴원이 결정된 것. 얼른 건강해지세요. 네, 고생 많으셨어요. 예, 앞으로 건강하시고요. 예? 고마운 사람들의 따뜻한 배웅을 받으며 할머니는 병원을 나서고 계셨다. 그렇게 병원을 떠나 할머니의 새로운 보금자리에 도착했다. 새로운 가족들의 따뜻한 환대를 받으며 들어선 새로운 보금자리. 이제 이곳에서 할머니는 지속적인 치료와 함께 몸과 마음의 건강을 다시 찾아가실 터였다. 보니까 할머니 이 손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셨네. 일도 많이 했군요. SOS 팀도 할머니를 위해 작은 선물 하나를 마련했는데 더 이상은 추위에 떠시는 일 없이 할머니 주변에 온기가 가득하길 바라는 작은 마음의 선물이었다. 젊은 세월이 다 지나 반백의 노인이 돼서야 겨우 찬바람을 피해 사람의 온기를 느끼게 되신 할머니. 한겨울 추운 날씨보다 할머니를 더욱 춥게 만들었던 것. 그 모진 세월의 외로움은 아니었을까. 작은 관심과 배려 그리고 사랑이 모여 만들어낸 할머니 주변의 새로운 온기. 그 온기가 새해엔 더욱 빛을 밝혀 우리 사회 곳곳에 따스함을 전해줄 수 있길 진심으로 기원해본다. 매일 밤 주택가를 뒤흔드는 괴성. 목소리의 주인공은 17살 소녀였다. 그런데 절규에 이어 걷잡을 수 없는 분노를 쏟아내더니 급기야 폭발하는 17살 소녀의 폭력. 걷잡을 수 없는 폭력 앞에 집안은 온통 공포에 빠져들었는데 매일 밤 가족들에게 분노와 폭력을 터뜨린다는 17살 소녀. 아이와 가족들을 도와달라는 SOS가 도착했다. 매일 밤 소란이 끊이지 않는다는 한 가정집.
주민들은 밖에서는 너무도 얌전한 아이가 집에만 들어가면 이상하게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린다며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요. 무엇이 이토록 아이를 분노하게 만들고 또 불안하게 하는 것일까요? SOS가 긴급 출동합니다. 우선 제보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이웃 주민들부터 만나보기로 했다. 그런데 아, 애기가요? 작은 애들은 아직 어리고 그 큰 애가 좀 많이 악쓰면서 주변에서 누가 신고를 했나 봐요. 하도 시끄러우니까. 경찰을 이렇게 한번 왔다 갔어요. 온 동네가 다 알 만큼 매일 밤 소란이 끊이지 않는다는 집. 그날 밤 서둘러 문제의 그 집으로 찾아가 봤는데 이미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집 밖으로까지 새어나오는 여자아이의 절규. 무척이나 화가 난 듯 울음까지 섞인 목소리는 바로 제보 속 그 집에서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였다. 집 밖으로 모습을 보인 한 남자. 남자는 어딘가 겁에 질린 듯 황급히 대문을 나서고 있었는데 조심스럽게 남자에게 접근을 시도해보기로 했다. 그런데 아빠 한 번은 용서해준다고 생각하고 한 번만 봐주마 그랬더니 한마디만 더 해봐라 죽여버린다 이러니까 참 난 진짜 살다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뜻밖에도 아이에게 쫓겨났다는 남자는 바로 아이의 아버지였다. 대체 딸의 폭력이 어느 정도길래 아버지가 쫓겨난다는 것일까? 집사람은 야 웬만하면 들어오라 그랬는데 근데 요즘에는 당신이 안 들어오니까 애가 잠잠하니까 그냥 힘들어도 그냥 현장에 있어라. 한 번은 내가 한탄했죠. 야 이 세상에 이게 어딨냐. 남들은 일 끝나면은 집에 가는 게 행복이라는데 나는 방황하게 돼요. 어디로 가야 되나. 이런 날이면 일을 하는 공사 현장의 임시 숙소에서 겨우 밤을 보낸다는 아버지. 딸을 피해 집 밖을 배회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다고 했다.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힌 건 이미 체념한 듯한 아버지의 태도. 저희는 이제 시험이 이제 뭐 다음 주까지니까 그때까지는 어떻게 있겠죠. 뭐 옷이야 뭐 딸내미 없을 때 몰래 가서 갈아입고. 아버님인데 도둑처럼 그렇게 몰래 가갖고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난리치는데. 주방에 가서 막 칼도 가지나 그 가위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도 찢어졌었어요. 여기가 맞아가지고 피를 줄줄 흘리고 내가. 뜻대로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서슴없이 흉기까지 든다는 17살의 딸. 더구나 고등학생인 딸의 폭력성은 학교 시험 기간이 되면 더더욱 극에 달한다고 했는데 아버지는 그렇게 딸의 시험이 끝나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만약 아버지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대로 딸의 폭력을 두고 볼 순 없을 터 우선 사실 여부부터 다시 확인해봐야 했는데 다음 날 집 밖으로 먼저 모습을 보인 두 아이, 바로 둘째와 셋째 딸이었다. 잠시 후엔 한 중년 여성도 모습을 보였는데 맞벌이를 하며 세 자녀를 돌보고 있다는 아이의 어머니였다. 그리고 그 바로 뒤로 모습을 드러내는 한 아이. 겉으로 보기엔 매우 평범한 이 아이가 바로 아버지를 쫓아내고 가족들에게 폭력을 휘두른다는 큰딸이었다. 단정한 옷차림부터 거리에서조차 책을 놓지 않는 모습까지 밖에서 본 아이는 영락없는 모범생의 모습이었는데 저녁 때 다시 만났을 때 역시 새 딸과 어머니는 매우 평화로워 보였다. 쇼핑이라도 가는지 백화점으로 향한 네 모녀. 아이는 여느 또래들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 모습이었는데 잠시 투정을 부리는 듯했지만
10대 소녀의 소박한 투정은 오히려 정감이 느껴질 정도였는데 이어 오붓하게 외식까지 즐기는 가족들. 대체 이런 가족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일까? 그런데 가족들이 집으로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집 앞을 배회하고 있는 아버지가 보였다. 당분간 집에 들어갈 수 없다더니 무슨 일일까? 그런데 여기도 이 사람이 원래 운대는 날짜가 넘었는데 그래 우리가 좀 봐달라 그래가지고 지금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가야 되는데 너 죽여버려 애들이고 뭐다가 죽여버린다고 막 이렇게 나오니까. 이미 이사 날짜가 지났지만 아이의 반대 때문에 하염없이 기한을 어기고 있는 상황. 아버지는 다시 한번 아이를 설득해야 한다고 했는데 행여 아이를 자극할세라 홀로 들어선 집. 너 공부하는 거 아는데 아빠 이번 주에 토요일날 이사 가야 되는데 어떡하냐. 그런데 그렇게 몇 초나 침묵이 흘렀을까? 갑자기 악을 쓰기 시작한 아이는 분이 풀리지 않는데 그 자리에서 뛰기까지 하며 격렬한 분노를 터뜨리기 시작했다. 열일곱 소녀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아이의 분노는 거침이 없었다. 더욱 기가 막힌 건 아빠 뭐 떠들었어? 부모를 향한 아이의 막말과 욕설. 그리고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아이는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집어던지고 두들겨 부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한다고 뭔 생각이 되는데 공부가 돼 그게? 그런데 그때였다. 설마 칼까지 들려는 것일까? 서둘러 아이의 집으로 향했는데 아서 갈 테니까 시켜. 야 이씨! 그런데 정말 무언가를 들고 달려나오는 아이. 설마 싶었지만 아이가 손에 쥔 것은 정말 칼이었다. 더 이상 아이가 분노하기 전에 우선 자리부터 피해야 한다는 아버지. 그것이 더 큰 불상사를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그렇게 나한테 다가오는 줄 알고 시급해요 그럴 때는 진짜. 많이 놀란 듯 한동안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아버지.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었다. 유독 아버지를 향해 있는 듯한 아이의 폭력성. 혹시 무슨 사정이라도 있는 것일까? 그를 위해선 아버지와 딸 모두를 잘 알고 있는 한 사람. 바로 어머니를 만나야 했다. 집안이 잠잠해지길 기다려 연락을 시도해봤는데 다행히 제작진을 만나준 어머니. 그런데 과거에 어떤 술 문제나 뭐 이런 걸로 해서 가정폭력이 좀 있으시거나? 없었어요. 그러면 전혀 때리고 그런 건 한 번도 없었어요. 술을 좋아해서 애한테 그렇게 폭력적으로 제가 가장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굉장히 열심히 살았어요. 사람들이 저희들 알게 모르게 못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 쌓였나 봐요. 그러니까 또 학습적인데 지금 욕심이 있는데 굉장히 스트레스가 있는 쌓인 것 같아요. 어머니는 아이의 분노가 모두 학업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했다. 실제 그날 밤 아이가 줄곧 내뱉은 말은 시간을 뺏겼다는 것. 아버지를 못 오게 하는 것도 공부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빠가 한 6개월 정도 나가있을 때 애가 굉장히 피났나 봐요. 그래도 그 다음에 아빠가 신기한테 있으니까 막 애가 그때부터 딸의 분노를 견디다 못해 남편의 처지를 눈 감고 말았지만 그 속 역시 오죽했을까. 어머닌 끝내 눈물을 보이셨다. 보면서 뭔가 지 자신이 또 바뀌지 않을까.
그랬지. 나도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그랬잖아. 아우 쟤는 내일 모레 그랬어. 내가 그랬지. 집에 와서 이잖아. 집에 와가지고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하고 텔레비 안 보고 그건 당신 마음이지. 부모가 그런 애가 어떻게 그런 거라도 해고 그러면 잘 될까 하는데 그건 아니란 말이야 지금 상황에서는. 딸이 스스로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못했던 어머니. 하지만 그것이 최선이 아님을 어머닌 다행히 받아들이고 계셨다.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라도 우선 확인해야 할 것은 아이의 정확한 상태. 그런데 어머니의 도움으로 처음 들어가 본 집안. 이거는 문 잠궈서 안 열려가지고. 그곳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온통 부서지거나 깨진 폭력의 흔적들이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던지고 부순 듯 집안의 세간은 그야말로 성한 것이 없을 정도였는데 실제 17 소녀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거침이 없는 아이. 그런데 위험 수위에 다다른 아이의 폭력은 단지 아버지만을 향한 게 아니라고 했다. 애가 점점 좀 난폭해진다는 거. 막 화가 나면 참을 수 없어요. 뭐 어쨌든 하프를 엄마를 때리든 동생을 때리든 집어 던지든 간에 그렇게 해야지만 제가 좀 그게 보상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오직 그 하나 고집만 세우는 게 지금 아내를 생각하고 있는 아빠까지 내보냈으니까. 점점 높아지는 폭력의 강도와 함께 집안의 폭군이 되어가고 있다는 아이. 그 사이 집안에서는 대체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일까? 등교를 준비하는 아침 7시. 그런데 다 큰 딸의 머리카락을 일일이 말려주더니 이번엔 식탁 밑에서 아이의 스타킹까지 신겨주는 어머니. 교복을 입힐 때도 아이는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교복 단추 하나하나까지도 어머니가 채워주고 계셨는데 혹시 아이가 늦게 일어나 어머니가 도와주는 게 아닌가 싶었지만 교복을 모두 입은 아이는 시간이 남는 듯 뒤늦게 아침 식사를 하는 어머니 주변을 맴돌며 장난까지 치고 있었다. 시간에 쫓기는 것도 아니면서 딸은 모든 등교 수발을 어머니에게 들게 하고 있었던 것인데 게다가 맞벌이를 하는 어머니 역시 아침 일찍 서둘러 집을 나서야 하는 상황. 그런데 딸의 어이없는 폭군 노릇은 아침 풍경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다. 오후 4시경 서둘러 다시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 지금 올라. 밥 챙겨주고 또 아무도 없으니까 꼭 낮에 와달라 그래요. 회사에서 집까지 꽤 시간이 걸리시지 않으세요? 30분 걸려요. 힘들어요. 왔다 갔다 하면 기운 다 빠져요. 어머니는 퇴근도 하기 전에 밥을 챙겨주러 매일 집에 들러야 한다고 했다. 밤 10시, 이번엔 학원까지 아이를 마중 갔다 오는 길인 듯했다. 그런데 아이는 혼자 가버리고 대신 남아 자전거를 올리고 있는 것도 어머니였다. 이상한 것은 어머니 역시 지나치다 싶을 만큼 아이의 모든 요구를 순순히 받아주고 있다는 것이었는데 혹시 이런 과잉 보호가 아이의 성격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애를 2번이나 유산하고 애를 낳기 때문에 굉장히 어릴 때 굉장히 좀 과잉 보호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제 야단치는데도 아이 그런 척도 안 해요. 애들이 미끼예요. 미끼. 조수들이 미끼예요. 딸의 시중 들기를 그만둘 수 없다는 어머니. 그것은 또 무슨 말일까? 어머니는 자정이 넘어서까지 아이의 방문 앞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자신이 공부할 때 잠들었다며 폭언까지 퍼붓는 아이. 이어 어쩐 일인지 두 사람은 몸싸움까지 벌이기 시작했는데 필사적으로 막아섰지만 결국 힘에서 밀리고만 어머니. 잠시 후 문 밖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다름 아닌 동생이었다. 어머니가 졸았다는 이유로 아이는 자고 있던 동생들까지 깨워 보초를 세우고 있었는데 미처 분이 다 안 풀렸던 것일까 동생들에게 무언가 집어던지기까지 하는 아이. 뭐야? 뭐 던져줄게요? 나봐.
마치 미끼를 다루듯 동생들을 대신 괴롭혀 아이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어머니의 말은 바로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얘긴 듯했다. 하지만 뭔가 비위에 거슬리면 시도 때도 없이 동생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아이. 이유 역시 기가 막힐 따름이었는데. 조용히 하니까 옆에 손놈 웃고 장난하냐? 그렇게까지 못하게 하고 말이야. 그렇게 공부하면 뭐하냐? 엄마 터뜨린 사람. 보다 못한 어머니가 야단을 쳐보지만 폭력은 어머니도 비껴가지 않았다. 그렇게 무차별적인 분노와 폭력으로 아버지마저 집에서 내쫓은 채 집안의 폭군이 돼버린 딸. 대체 아이의 이런 폭력성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일까? 그런데 전문가가 더욱 주목한 것은 아이의 극단적인 자기중심적 성향. 근데 기본적인 부분에서는 얘는 자기적인 인격적인 성향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나는 굉장히 특별하고 VIP다. 그러니까 주위의 모든 사람은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나는 왕이다. 여왕이에요, 여왕 완전히. 자기애성 인격장애는 일상생활의 장애를 초래할 만큼 자신이 중요하고 특별하다고 여기는 이상 성격. 성장기의 과잉 보호나 애정 결핍 등이 자기애성 인격장애를 부르는 원인이 된다고 했다. 아이의 경우 역시 얘를 대하는 양육 태도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얘가 이미 집안에 완전히 폭군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폭군이 물론 된 거는 얘가 1차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2차적으로 사실 부모님이 뭔가 폭군을 되게끔 자신도 모르게 조속이 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라도 부모의 변화와 함께 아이 역시 달라질 수 있을까? 그런데 어머니는 아이가 처음부터 이렇진 않았다며 무언가 보여줄 게 있다고 했다. 착했어요. 엄마 나쁘게 하면 되냐고. 그것은 다름 아닌 아이의 어릴 적 사진과 손때 묻은 편지들이었는데 조금씩 그렇게 6개월 정도부터 그렇게 좀 되는 거였어. 그게 부모가 딴 애들은 또 그렇대요. 부모가 많이 키워주는데 저 같은 경우 저희 같은 제가 또 바빠서 못하죠. 아빠 나한테 바빠서 못하냐. 엄마 아빠 해주는 게 하나도 없다는 그런 생각도 지가 많이 느껴요. 주변에 보면은 이제 그저 친구들은 뭐 한 38평 뭐 40평 이럴 때 뭐 산다 이거예요. 근데 걔네들은 그렇게 사는데 아빠 엄마는 여태까지 뭐 했느냐 이거죠. 제가 선생님이 그랬대요. 좀 옛날에는 누구라지가 연대했지만 지금은 좋은 환경에서 있는 사람 아니면 수능하기 힘든다. 그렇겠다. 선생님도 그렇게 제 입속으로 이야기를 하나 봐요. 그때 제일 충격을 받았네요. 아이가 갑작스레 분노를 터뜨리기 시작한 건 고등학교에 입학한 이후라는 부모. 내일 이사 가야 되는데 어떡하냐. 엄마 오늘 집 태워서 죽어버리고. 그럼 다 아니 이제 더 너무해. 유독 부잣집이 많은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며 부모의 경제 수준에 불만을 터뜨렸다는 딸. 그렇다면 아이가 속한 경제적인 환경과 자기애성 인격장애 그리고 폭력성 사이에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 것일까? 자기는 굉장히 잘 나고 뛰어나고 싶은데 자기를 둘러싼 환경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이 열등감이 일단은 깊어지고요. 또 가족을 탓하는 마음이 또 깊어지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격장애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만약 이 아이가 좀 경쟁적이지 않은 이렇게 편안한 그런 분위기에서 컸다면 또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한편에 있습니다. 유난히 경제 수준과 교육열이 높은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며 자신의 자존심을 세울 유일한 방법으로 공부에 매진했다는 딸. 그 결과 성적은 늘 상위권이었지만 아이는 공부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에 분노를 터뜨리고 있었는데 공부라는 감옥에 갇혀 아이는 가족의 정도, 자식으로서의 도리도 모두 잃어버린 채 자신과 가족 모두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내고 있었다. 스스로 만든 공부라는 감옥 안에선 결코 자신도 행복해질 수 없음을 이제라도 아이가 알 순 없을까? 전문가가 직접 나서 아이와의 만남을 시도해보기로 했는데 방문까지 굳게 걸어 잠그고 있는 아이. 잠시만 얼굴 좀 볼까? 어머니 나오세요.
방 안에서 어머니가 설득을 해보고 있었지만 아이는 오히려 그 순간마저도 자신의 계획을 방해한다며 악을 쓰고 있었다. 한참을 기다리고 설득도 해봤지만 도통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방문. 결국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쪽지 하나를 남겼지만 그 뒤로 들려오는 건 또다시 시간을 뺏겼다는 아이의 울분 섞인 목소리였다. 스스로 만든 감옥 안에서 아이는 그렇게 병들어가고 있었다. 지금이라도 아이를 위하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 분노 발작이 심한 정도의 분노 발작으로 행동화를 시켜서 폭력을 지금 취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 점점 갈수록 이 수위는 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얘 스스로도 통제가 불능한 상태, 자기 스스로가 자기 감정이나 충동을 조절하는 그런 힘을 스스로가 잊어버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가족들하고 같이 함께 있게 되면 이 상황이 도저히 중간에서 어떻게 뭔가 중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족하고 일단 격리가 필요합니다.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가족 간의 위기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있다는 거. 이게 가장 큰 병리적인 현상이라고 봐야죠. 아이가 갖고 있는 그 스트레스 부분들을 폭력으로 행사했을 때 부모가 어떻게 적절하게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덮어주고 또 그냥 이해하는 쪽으로 넘어가고 또 한편으로는 그 자녀에 대해서 해주지 못하는 부분에서 어떤 일종의 죄책감을 느끼면서 또 계속 이제 그런 아이 행동을 받아줬던 부분. 아이와 부모님은 물론 어린 동생들에 대한 대책도 논의됐는데 밑에 초등학생 동생에 대한 상담 개입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그게 그 아이들한테 제일 적절한 방식으로 우선 개입이 돼야 될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 교육은 반드시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이는 이미 스스로 폭력성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병을 더 키우기 전에 아이와 가족들 모두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아이의 치료는 아이 스스로의 미래를 위해서도 매우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 아이를 설득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다시 한번 나서주었다. 우리가 어째 왜 하는지 알고 있니? 또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야. 필요 없다고. 너가 시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지 않나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야. 하지 말아야지 하는 행동, 하지 말아야지 한 마음 먹으면서 딱 안 되잖아. 그걸 얘기하는 거야. 이제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하면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 그지? 네가 그럼 고등학교 3년이면 끝나는데 공부 3년밖에 안 하잖아요. 그럼 저 그 정도만 있어주면 되는 거지. 그런데 대학 입시까지 3년 정도는 가족들이 참아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아이. 아이에겐 지금 이 시간이 그 누구보다 아이 자신을 위한 것임을 설득시켜야 했다.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면 더 스트레스가 심해질 텐데 그거를 네가 좀 마음속에 이렇게 좀 소화해낼 수 있으면 너가 마음이 편해. 네가 공부하기가 수월해. 학교가 하준다고. 지금 일하는 것도 4시간 뺀다고 하니까 나 괴롭히러 가려고. 4시간이란 것도 일하는 게 싫다고. 이렇게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4시간 뺏는 건데. 어쩌면 다시 오지 않을 기회. 어머니는 절박함이 눈물로 먼저 쏟아진 듯했다. 그래서 너가 와서 치료받고 아빠도 치료받을 거는 개구리 차라리. 아이의 마음은 여전히 요지부동이었지만 강해지려는 듯 그새 눈물을 닦고는 방에서 나오신 어머니. 어머니는 이내 딸을 감싸 안고 있었는데 마음 많이 아프다. 공부하면서 많이 아프다고 했지? 가자. 자꾸 가자. 갈 때 빨리 가려고. 근데 너 이렇게 있으면 너 치료 못하면 시간 더 끌고 내일도 못 가고 모레도 가. 그런 부모님의 마음이 전해진 것일까? 얼마간의 시간이 더 흐른 후 아이는 더 이상의 저항 없이 제 발로 병원에 가기 위한 길을 나서고 있었다. 아이 역시 그동안 가족들에게 분노를 터뜨리며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을 터. 우선은 정확한 진단부터 받아보기로 했다. 그런데 전문의의 진단 결과 아이의 마음속 병은 생각보다 깊은 상태였다.
아이에겐 결국 입원 치료가 결정됐다. 입원해서 정신과적인 치료를 하면서 가족 치료도 하고 또 이에 대한 따로 집단 치료와 함께 또 개별적인 또 심리 치료도 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통해서 아이가 조금 새롭게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날 밤 어머니는 아이의 방에서 목 놓아 울고 계셨다. 딸을 위한 최선의 선택임을 잊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몰려드는 후회와 자책, 그 또한 부모의 마음이었다. 내가 진짜 내자 자꾸 그러면 안 돼. 흔들리면 안 된단 말이야. 공부 잘하는 딸을 두고 마음 놓고 기뻐할 수도 없었던 부모. 하지만 그 미안함과 자책을 이제는 접어야 했다. 그리고 어린 두 동생들을 위해서라도 부모는 다시 한번 힘을 내야 했는데 주로 어떤 꿈인데? 우리 가족 다 손잡고요. 그 절벽에서 뛰어내는 게. 큰딸 못지않게 동생들 역시 치료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언니가 엄마를 때리는 장면이네요. 예. 우리 아빠가 옆에서 뭐 말리고. 그렇죠. 아빠도 같이 화내고 있고. 아빠도 같이 화내고 있고 이 동생들이 뭐 절반 정도의 크기로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자기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죠. 이미 이제 불안하고 우울의 수치가 불안장애 우울증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만큼 올라갔다. 그래서 그 둘은 시급히 치료를 요하는 상태로 보일 수가 있고요.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건 아이들을 위해 지금이라도 달라지겠다는 부모의 의지. 밥다는 핑계로 그냥 돈이나 벌어다 주면은 집에서 애 다 키우고 애들은 그냥 크겠지 하는 이런 생각 없는 생각으로 사는 거야 진짜. 그러니까 제 밥 혼자 쓰면 키우다 보니까 많은 그런 사람이 좀 분리되다 보니까 부모님께서 어떤 성격 장애라든지 정신병증 성향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이런 그 가정에 대해서 잘 일으켜 세우고자 하는, 잘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폭력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적절한 어떤 단호한 대처가, 적절한 대응 방법이 잘 부모들 사이에서 이 공유가 된다면 그런 부분들이 어떤 그런 긍정적인 어떤 해결책을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제부턴 제대로 꾸짖고 제대로 사랑하는 법부터 다시 배우겠다는 부모. 그를 위해 부모 코칭 훈련도 지원됐다. 그 아이의 욕구를 진심으로 좀 함께 들여다보고 정서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감정을 전달하는 그런 기술, 대화 기술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제가 지원을 해드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어머님 생각하시나요? 마지막으로 이어진 건 과거의 모습을 돌아보기 위한 자리. 지금도 내가 아빠 옆에 누웠으면 나오다가 지금 뭐 있든지 뭐 팔을 베든지 뭐 팔을 베고 눕더라도 앉더라도 지 팔짱 끼게 만들고 아빠 손도 못 대게. 아빠한테 못 가게 만드는 거였네요. 그 어떠세요, 아버님 지금 거기 계시면? 좀 허전한데요. 허전하죠. 네. 왜냐면 그냥 난 뭐예요? 되게 허전해. 마음이 그러네. 그동안 아이의 응석은 물론 폭력성마저 모두 받아줬던 어머니와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아이의 폭력을 바로잡지 못한 채 집 밖을 맴돌았던 아버지. 부부는 그런 자신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들여다보며 변화의 첫걸음을 떼고 있었다. 오직 자신 한 사람만을 위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 믿었던 딸. 하지만 혼자가 아닌 여럿일 때, 그 여럿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세상을 이겨나갈 힘이 생긴다는 사실을 언젠가는 아이도 알 수 있을까? 미워하고 원망해도 결국 그리움이 남는 건 가족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언니 이렇게 존재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언니가 집에 없으니까 너무 싫어. 언니가 우리 가족
가질 수 없었던 재물의 화려함과 교육까지 파고든 경제 논리를 가감없이 보고 들으며 스스로 공부의 감옥에 갇혀버린 딸. 가족의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희망을 꿈꾸지만 아이가 겪어야 했던 그 끔찍한 감옥이 비단 아이 혼자만의 문제일까? 아이는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